오후 3시 평화로운 요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난데없이 정문 쪽에서 한 청년이 허둥지둥 막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20살 남짓한 앳된 얼굴, 땀으로 축축한 이마.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단단했어요. 청년은 한 노인에게 달려가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어요. 주춤거릴 새도 없이 한없이 가벼운 할머니의 몸이 청년의 등 위로 척하고 엎였어요. 어머, 거기 서요. 직원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이성준 씨, 당장 서. 비명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직원들이 우르르 청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청년 성준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전속력으로 내달렸어요. 마당을 가로지르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오직 요양원 정문을 향해서만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색색거리는 거칠지만 갸냘픈 숨소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등에 업힌 할머니의 얼굴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성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오직 할머니를 반드시 이곳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다급한 고함과 혼비백산한 발걸음 소리 속에서도 유난히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의 손에 들린 새빨간 구두 한 짝이었어요. 그 빨간 구두 한 짝만이 강렬하고 생생한 색을 뿜어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저기, 잡아요. 누가 경찰에 신고해.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성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성준은 간신히 요양원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문 밖에는 그를 기다리는 이미 시동이 걸려있는 경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준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뒷좌석에 눕혔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성준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성준은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급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직원들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성준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쏜살같이 출발했어요.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아수라장이 된 마당, 혼비백산된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어졌어요. 성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뒷좌석에서 할머니의 가느다란 한숨 섞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은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빨간 구두 한 짝이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들의 위험천만한 탈주국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새빨간 구두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시간은 탈주국이 벌어지기 몇 달 전 고즈넉한 한 동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 시간 20살 청년 이성준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우유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법학과를 휴학한 지 1년 그의 일상은 새벽 배달과 밤늦은 아르바이트의 반복이었어요.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요. 그에게 희망은 늘 다음 달에나 올 손님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성준의 배달 구역 끝자락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단층 주택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성준은 한 노인을 마주쳤어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어김없이 새빨간 구두를 신고 골목을 조용히 돌아다니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신기에는 턱없이 화려하고 젊은 디자인의 구두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영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까. 빨간 구두를 신고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겠어? 하지만 성준은 달랐어요. 그의 눈에 할머니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그 작은 어깨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성준은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건넸어요. 그리고 남는 우유 한 팩을 몰래 할머니 집 대문 옆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어요. 가끔은 작은 쪽지도 함께요. 혹시라도 새벽에 출출하실까 봐요.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의 작은 위로였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주머니에 넣어둔 우유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본 성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한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성준은 배달을 마친 후 할머니 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성준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는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휑한 집안, 차가운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성준은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할머니의 이마는 고열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성준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들쳐업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막 내달려갔어요. 응급실 비용부터 입원비에 검사비까지. 성준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던 아르바이트비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병원으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는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병원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기댄 채 잠든 청년이 보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청년이었어요. 우유 배달 총각이. 왜 여기에?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성준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모셔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총각.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성준은 여전히 매일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는 할머니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청년 덕분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빨간 구두를 신고 산책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뒷모습은 조금 덜 외로워 보였어요. 성준이 지나갈 때면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성준이 할머니 집 앞에 우유를 놓으려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산책을 나왔을 시간인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성준은 우유를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요. 우유가 주머니에 그대로 쌓여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준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는 배달을 마친 후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할머니 집 쪽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성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머니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문을 닫고 지내셨는데 성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가 본 놀라운 광경. 집안이 쑥대밭이었어요. 서랍이 빠져 뒤집혀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죠. 장롱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헤집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젠장. 노인네 그 돈 다 어디다 숨겼어? 한 남자가 여기저기 들쑤시며 쌍욕을 뱉었어요. 형, 통장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야 한다니까. 다른 남자가 장롱을 뒤지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성준은 대문 밖에 숨어 두 남자를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노인네가 어디다 숨겼어? 집에 통장이 하나도 없다니 말이 돼? 일단 그 놓친 내 거기다 치워버렸잖아. 천천히 찾으면 돼. 성준의 온몸이 굳었어요. 할머니를 치웠다고. 어디에? 성준은 남자들이 하는 말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형, 그래도 좀 찜찜한데? 혹시 할망구 끌고 간 거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알긴 누가 알아? 어차피 일자무식쟁이 노인네가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법적 보호자야. 형, 그래도 빨리 처리해야지. 시간 끌면 복잡하고 귀찮아져. 두 남자는 계속해서 집안을 헤집었어요. 큰아들 재호가 낡은 앨범 한 권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팽개쳤어요. 앨범에 들어있던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호는 잠시 그 사진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졌어요. 성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뛰어들 순 없었어요. 두 남자는 덩치가 컸고 성주는 혼자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남자가 뭔가를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성주는 재빨리 골목 귀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오늘은 이만 가자. 내일 다시 와서 찾아보고. 그래, 어차피 늙은이는 거기 처박혀서 못 나올 테니까. 두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어요. 성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깨끗이 정돈해 놓았던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성주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액자 유리는 깨져서 산산조각 나 있었죠.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침실 문 옆에 뭔가가 보였어요. 성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빨간 구두 한 짝이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신고 다니던 그 선명한 빨간 구두.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외롭게 떨어진 구두 한 짝. 성주는 그 구두를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받쳐들었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두 남자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느낌은 왔어요. 할머니가 어딘가에 강제로 끌려가신 거예요. 성주는 빨간 구두 한 짝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 주말 운명처럼 성주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주말 오전 성주는 평소 다니던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벌써 2년째였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돕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봉사를 시작했어요. 마당에서 어르신들 가벼운 산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빨간 구두 한 짝. 성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설마. 천천히 다가갔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김응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의 할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생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텅 빈 눈빛. 성주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성준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해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성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고 다른 노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충분했어요. 성준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성준은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요양원의 내부 구조를 떠올렸어요. 직원들의 교대 시간, 출입구,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지. 오후 3시. 직원들의 교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성주는 마당에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지금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주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거기 서요.
직원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성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속력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정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주차장에 낡은 경차가 서 있었어요. 성주는 할머니를 뒷좌석에 눕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빨리 가자. 차가 빠르게 달려나갔어요.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외진 산속 움막에 도착했어요. 벌목꾼들이 남기고 간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성주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가 깔아둔 방석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 한 짝을 내려다봤어요. 성준아,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성주는 집에서 챙겨온 빨간 구두 한 짝을 건넸어요. 짝을 잃었던 구두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두를 보며 오열했어요. 총각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머니는 저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며칠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오래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첫마디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180억. 그게 시작이었어. 고요한 산속의 밤 할머니가 빨간 구두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준아,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도시 근교에 작은 밭되기 하나 일구며 살았지. 남편이랑 자식 셋 키우면서 평생을 일했어.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영감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였어. 우리 집 뒷산 자갈밭이 개발 부지로 선정되어서 나라에서 사간다고 하더라고. 돌밭이 황금밭이 된 거야. 보상금이 자그마치 180억. 성준의 눈이 커졌어요. 180억이라는 돈이 보상금으로 나왔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지. 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어. 두 놈이, 내 아들 재호랑 재석이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매일 전화가 불났어. 우리도 자식인데 상속분은 주셔야죠. 재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재석은 도박에 빠져 있었어. 그놈들 손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단 하루도 못 가 탕진될 게 뻔했지. 그래서 안 주셨군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날 협박하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빨간 구두를 꼭 안았어요. 그때 내 유일한 위로는 막내 은채였어. 은채? 우리 막내딸이야. 착하고 총명한 아이였어. 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외국 대학교에 합격한 거야. 유학 가기 전날 은채한테 이 구두를 사줬어. 할머니가 구두를 쓰다듬었어요. 은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엄마, 이거 신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가 석 달, 겨우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어. 교통사고였어. 은채가 사고 난 날도 이 구두를 신고 있었대. 할머니가 구슬피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이 구두를 신고 걸었어. 은채랑 같이 산책하는 것 같아서. 이 구두만 신으면 은채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할머니가 구두를 꼭 안았어요. 허망하게 딸을 보내고 힘든 나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어. 은채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날 난 딸 영정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그때 큰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 할머니의 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돈 어디 숨겼어요? 빨리 내놔요. 재석도 가세했어. 인생 다 산 노인네가 그 돈 갖다 뭐에 쓴다고. 성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애통하게 죽은 내 딸 영정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 장례식장이 난장판이 됐어. 그게 동생 장례식 날 자식이 할 짓이니? 할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집을 나왔어. 이 구두 한 켤레만 들고 금수만도 못한 놈들 피해 조용히 혼자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들이 결국 할머니를 찾아낸 거군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요양원 직원이라고 했어. 날 강제로 끌고 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이상한 서류를 만들었다는데. 성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그날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두 남자가 집을 뒤지고 있었고요. 제가 숨어서 그분들 말을 들었어요. 일단 저리 치워놨으니 천천히 찾으면 된다. 법적 보호자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법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금치산자로 만들어서요. 금치산자? 그게 뭐니?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할머니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돼요. 아드님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내 돈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야? 맞아요, 할머니. 그래서 요양원에 가둔 거예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방법이라니?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신탁이라는 제도예요. 할머니가 성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그놈들한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성준은 계획을 세웠어요. 사흘 후, 성준과 할머니는 신탁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김응자 할머님 준비 다 되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할머님의 전 재산은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이성준 씨가 할머님의 법률 수탁자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고요. 아드님들의 금치산자 신청은 조작으로 밝혀져 무효화됩니다. 할머니가 성준을 바라봤어요. 성준아, 네가 정말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겠니? 할머니, 제가 복학해서 법 공부를 마칠게요.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를 평생 지켜드릴게요. 할머니가 펜을 들었어요.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제1조. 김응자의 전 재산은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제2조. 아들 재호, 재석에게는 어떠한 상속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머니가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난폭하게 열렸어요. 어머니. 재호와 재석이 헐떡이며 들이닥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니? 변호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우리가 어머니 후견인인데 무슨 계약이에요? 재석이 소리쳤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할머니. 성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서명하세요. 이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머니만 서명하시면 돼요. 재호가 책상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당장 그거 내려놔. 변호사가 재호를 막아섰어요. 보안요원. 사무실 밖에서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분들 당장 끌어내주세요. 뭐야? 우리 어머니 재산이면 내 돈이야. 엄마 아들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랑 뭐 하는 거야? 노망 났어? 재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어요. 혼란 속에서 할머니가 펜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됐어요.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이 신탁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재호와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 돈은 너희 것이 아니야. 영원히. 법적으로 이미 무효야. 너희가 법으로 나를 가두려 했듯이 나도 법으로 너희의 탐욕을 막아야지. 안 그래? 성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후견인 지위도 곧 박탈될 것입니다. 금치산자 조작이 밝혀졌거든요. 법적 책임도 물으실 각오하세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감쪽같이 했는데 조작이 들통났어? 할머니가 정상이신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다니요. 당신들 의사소견서를 위조한 것도 다 밝혀졌어요. 재석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 했어요. 그럼 우린 단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젠장.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은채 영정 앞에서 한 짓거리 기억이 나니?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딸 보내는 날 그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지. 너희는 선을 넘었어.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 돈은 너희 같은 쓰레기들 것이 아니다. 영원히. 경비원들이 두 아들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문이 닫혔어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빨간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은채야. 엄마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성준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할머니. 그날 저녁 아들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아들들은 이제 절대로 할머니의 돈에 손댈 수 없게 되었지요. 사흘 후 산골 움막의 문이 난폭하게 열렸어요. 재호와 재석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진짜 돈 안 내놓을 거예요. 진짜 엄마 맞아? 하지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성주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두 아들은 허망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와 청년은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는 45평형인데요. 한강뷰의 최상층이라 가격이 좀. 젊은 공인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는 냉커피 한 잔 안 내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인데요? 39억입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현금으로 산다니까요. 대출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갑자기 냉커피가 나왔어요.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성준과 눈을 마주치며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니는 한강이 내다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성준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은 백화점 가시기로 했잖아요. 할머니는 성준과 함께 명품관에 들어섰어요. 럭셔리한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르신, 저희 매장은 좀 가격대가 있어서요. 그때 성준이 카드를 꺼냈어요. 블랙카드인데요.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갑자기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보시죠. 할머니는 VIP 라운지에 앉았어요. 샴페인이 나왔어요. 어머님 피부톤이 참 고우세요. 이 핑크색 코트 입으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예쁘시네요, 할머니. 성준이 미소 지었어요. 나 이렇게 좋은 거 사도 되는 걸까? 할머니 돈이에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누리세요. 그날 할머니는 코트, 가방, 구두를 샀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미용실에 갔어요. 반짝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미용실이었어요. 어머님 염색하시고 펌하시면 정말 젊어 보이실 거예요. 3시간이 지나고 거울을 봤어요. 어머, 하얗게 센 머리는 은은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어요. 부스스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의 여자는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예전 동네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머, 김할머님 아니세요? 맞아요, 새댁. 어머,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저 여기 이사 왔어요. 네? 여기요? 여기 비싼 동네인데. 이웃의 눈이 커졌어요. 뭐, 그냥 작은 평수로 하나 샀어요.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효심 장학금 수혜자 선발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학생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매일 간병하면서 공부한대요. 그래, 만나보자. 할머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났어요. 집도 방문했어요.
어느 날 한 남학생의 집을 방문했어요. 좁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침대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아드님,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정말 훌륭한 거야. 앞으로 내가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게 해줄게. 대신 한 달에 한 번 나랑 밥 먹어줘. 그것만 해주면 돼. 네? 그게 전부예요? 그래.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만 들려줘.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물론 빨간 구두를 신고요. 그때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재호와 재석이었어요.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에 퀭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재석도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명품 코트를 입고 새로 한 머리가 우아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재석이에요. 재석이 불렀어요.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재호와 재석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저희잖아요. 엄마 아들이요. 아,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자식은 딸 은채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전 당신들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당당하게 돌아섰어요. 빨간 구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멀어졌어요. 벤치에 남은 두 남자는 그저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채 효심 장학금 수혜자는 이제 15명이 되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할머니의 집에 모여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 집 식탁에 장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초심 잃지 않을게요. 학생들은 한 마음으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너희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해. 내 자식들은 180억 때문에 날 배신했는데 너희는 힘들어도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잖니.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였던 거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전담 법률 대리인이 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성준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성준아, 네가 가르쳐줬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빨간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근데 가끔은 이렇게 좋은데 살아도 되나 싶어. 왜요? 평생 아끼고 모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죄 짓는 것 같더라고. 성준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평생 뭐 하셨어요? 일했지. 자식들 먹이고 입히려고. 새 옷 사고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가고. 할머니 위에 쓴 돈이 얼마나 돼요? 할머니가 말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할머니 인생 사시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품위 있게 노후 보내시는 거예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할머니가 빨간 구두를 내려다 봤어요. 맞아. 나도 대접받으며 살 자격 있어. 당연하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말이 맞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야. 할머니는 벽에 걸린 은채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 네가 원했던 대로 엄마가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새벽 우유 한 병으로 시작된 작은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당당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 돈, 내 맘대로 쓴다. 이제는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엔 자신을 위해 걸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위해 당당히 걸으시길 바랍니다.